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입니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는 시인이자 소설가, 수필가로 1885년 노팅엄셔 주의 탄광촌 이스트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부인 아버지와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넷째로 태어난 그는 가난과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898년 노팅엄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며 회사 서기와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1906년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진학했습니다. 1912년 어머니를 여인 뒤 대학 시절 은사의 아내이자 6살 연상의 독일 여인 프리다 위클리를 만나 사랑에 빠져 1914년 결혼했습니다. 1928년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발표하여 외설 시비 문제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는 1930년 45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양소에서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아들과 연인, 하얀 공작, 침입자, 무지개, 사랑하는 여인들 등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코니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활달한 처녀로 클리포드와 결혼을 하지만 그가 전쟁에서 하반신 불구가 되어 욕구불만에 쌓이게 되며 멜러즈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인 멜러즈는 클리포드의 사냥터지기로 유부녀인 코니와 육체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클리포드는 1차 세계대전에 나갔다 하반신 불구가 되는 귀족인데 코니에게 육체관계보다 정신적 통제가 우월하다고 강요하게 됩니다. (1928년) 이탈리아에서 자비로 출판된 후 1960년까지 정식 출판되지 못했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노골적인 묘사와 비속어 및 기부인과 하층 계급 사내의 사랑을 다뤄 엄청난 사회적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이 작품은 솔직하고 대담한 성행위 장면들과 성적 묘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니와 멜러즈의 성관계는 불륜이나 난잡한 성관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계, 비인간적인 산업사회 문명 속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방편입니다.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중부 탄광 산업지대인 테버셜이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은 산업사회의 비인간적 본질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클리퍼드와 코니 그리고 멜러즈라는 세 주인공 역시 독특한 개성을 지녔지만 궁극적으로는 문명과 시대의 본질을 대변하거나 대응하는 전형들입니다. 로렌스가 비판하는 산업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창조적인 인간다움을 말살해버린다는 사실인데 이런 인간다움의 바탕이자 뿌리는 개별 존재의 육체로 인식됩니다. 클리퍼드가 코니와 테버셜의 광부들에게 범한 죄의 본질은 육체적 파괴이며 코니가 테버셜의 광부들의 흉측한 육체를 보고 느꼈던 절망감의 본질도 바로 이것입니다. 로렌스에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남녀 간의 왜곡된 성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 회복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니와 멜러즈의 성관계 묘사는 작품에서 8차례에 걸쳐 표현되는데 성적 쾌락의 반복된 표현이 아니라 육체적 접촉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교양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활달하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처녀인 코니는 클리포드 채털리라는 젊은 귀족과 결혼하지만 남편이 제1차 세계대전에 나갔다 부상을 당해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그들은 클리포드의 저택에 있는 나그비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는데 클리포드는 육체관계보다 정신적 통제와 질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아내도 그런 생활에 만족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남편을 간호하고 그의 소설 창작을 돕는데 전념하던 당시 23살인 코니는 욕구불만에 쌓이고 마음의 병을 얻어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이클리스를 집에 초청하게 되고 그와 섹스를 하지만 그는 그야말로 토끼처럼 빨리 끝나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채털리는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그를 꼭 붙잡고 스스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점점 마이클리스에게도 정이 떨어진 채털리는 결국 몸이 비쩍 마르게 됩니다. 코니의 언니가 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하는데 코니는 우울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언니의 주장에 따라 볼턴 부인을 클리퍼드의 개인 간호사로 채용하고 이로써 코니는 어느 정도 클리퍼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코니는 남편의 간호를 대신해주는 볼튼 부인의 권유로 주변 숲을 산책하다가 사냥 터지기인 올리버 멜러즈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숲속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고 둘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코니는 정신주의적 삶의 허위를 깨닫게 됩니다. 한편 클리퍼드는 볼턴 부인으로부터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침체되어 가던 석탄 광산을 새로 정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현실 세계의 부패와 아내의 미치광이 같은 섹스 중독 등의 진저리를 느낀 멜러즈와 불구인 남편에 의해 죽어가던 코니는 진정한 육체적 사랑을 느끼고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코니는 멜러즈의 아이를 임신하는데 아기를 클리퍼드의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아 헤어질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멜러즈의 아내인 바사가 멜러즈가 다른 귀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클리퍼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는 멜러즈를 해고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코니는 클리퍼드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소송을 받기 위해 코니와 멜러즈는 잠시 헤어지게 됩니다. 멜러즈와 코니는 런던에서 만나게 되고 멜러즈는 바사와 이혼하고 코니는 클리퍼드와 이혼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클리퍼드는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자 코니는 아이 아버지가 멜러즈라고 폭로하고 라그비를 떠납니다. 마지막 장면은 어느 농장에 취직한 멜러즈가 코니에게 쓴 편지인데 버사와 클리퍼드는 이혼을 해줄 거라는 희망찬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평생에 비하면 어쩌다 갖는 우연한 성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말이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끌리기 때문에 그저 섹스를 이용할 뿐이라고. 그런 일시적인 흥분이 중요하기는 할까? 인생의 문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의 완전한 인격을 서서히 쌓아 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온전한 삶을 사는 건 말이야. 온전하지 못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성관계가 없어서 당신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면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서 연애를 해. 아이가 없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를 가져. 그렇지만 당신이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야만 해. 그래야 길고 조화로운 것이 되지. 서서히 아주 느리게 영혼이 입은 상처는 그 상처가 느껴지도록 스스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 끔찍한 고통이 아주 서서히 깊어지는 타박상처럼 마침내 영혼 전체를 채우게 된다. 그리고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모두 다 잊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그 무시무시한 후유증이 가장 끔찍한 최악의 상태로 우리 옆에 나타나기에 우리는 그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신은 나도 만족하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그래요. 기꺼이 그래요. 그렇지만 맹세코 여자가 결정에 오르길 기다리며 버티는 일인 남자들에게 그다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요. 이 말은 코니가 평생토록 받은 결정적인 타격 중 하나였다. 그 말은 그녀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죽여버렸다. 사실 코니는 마이클리스에게 그다지 열렬하거나 깊이 빠져 있지 않았다. 그가 그 행위를 시작할 때까지로 그를 원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가 그를 적극적으로 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 남자나 다른 어떤 남자에게 품고 있던 성적인 감정은 그날 밤 모두 완전히 허물어졌다. 주체하지 못하는 오르가슴에 오르기 시작하자 그녀의 몸 안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이상야릇하며 짜릿한 전율이 일어나 잔잔히 물결치기 시작하더니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고 누워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격정적이고 나직한 외침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육체적 삶이 정신적 삶보다 더 훌륭한 실제라고 믿어요. 육체가 정말로 깨어나 살게 될 때에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유명한 바람소리 기계처럼 육체적으로는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한 몽둥이에 정신을 매달고 살아갈 뿐이에요. 클리퍼드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육체적 삶이란 것은 그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해. 하지만 나는 그런 삶이 지성만 발달하고 몸뚱이는 죽은 시체의 삶보다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는 이제 마치 실한 생명으로 소생하고 있어요. 그리스인들에게 육체가 아름다운 불꽃을 한번 깜빡여 주었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불을 꺼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전히 끝장내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육체가 진정으로 소생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주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피어날 거예요. 인간의 육체적 삶이 말이에요. 이 소설을 1981년 차탈의 부인의 사랑이라는 영화로 제작되는데 쥐스트 자키니 감독을 하고 콘스탄스 차탈의 부인 역으로 엠마뉴엘 부인으로 유명한 실비아 크리스텔이 주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다시 영화화가 되는데 이때는 제드 머큐리오가 감독을, 홀리데이 그레인저가 채털리 부인 역을 맡았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정호성, 외로우니까 사람이다.